공원이 크긴 큰데 아주 멀었던 거죠. 주거는 주거, 상업은 상업, 녹지는 녹지.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가가 색칠을 하는 겁니다. 노란색을 여기를 쫙 선을 긋고 도로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노란색을 칠하면서 주거, 분홍색을 칠하면서 상업, 파란색을 칠하면서 학교. 도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건데 거기에 한 칸에 한 가지 색깔만 칠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의 조각에 하나의 용도만 입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걷지 못하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에 선을 막 그어놓고 여기에 노란색을 칠해놓고 나는 분홍색에 볼 일이 있는데 분홍색 여기 있습니다. 걸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용도지역과 용도지역 사이를 이렇게 띵뛰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좀 섞여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택지개발 사업의 성패는 바로 상업지역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업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모아야 되죠. 그리고 땅이 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택지개발 사업 지역의 가장 중심지에 가장 큰 땅에다가 직접시키는 방식으로 했던 거죠. 목동의 신시가지도 그렇습니다. 긴 S자의 중심축. 여기에 상업이 집중돼 있습니다. 상업 용지가 몰려 있을수록 개발 수익이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도시에는 상업 지역들이 중앙에 다 모여 있는 거죠. 길을 따라서. 중앙의 상업시설을 주변의 아파트 단지가 감싸는 모양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으로 만든 신도시들은 아보카도 구조예요. 아보카도는 바깥에 있는 과일과 안에 있는 씨가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주거 지역이 밖에서 에워싸고 있고 중앙에 딱 상업 지역만 있는 거예요. 주거와 상업 지역이 분리되면 뜀뛰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떠돌아다녀야 하죠. 낮에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들이 주거지로 돌아가면 상업지역은 텅 비게 됩니다. 도시 전체를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학교, 여기는 업무지역, 이렇게 뭐 퍼즐이나 이렇게 피자 조각 자르듯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곳에는 그 용도만, 이곳에는 이 용도만 짓고 개발할 수 있게끔 유도해왔던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는 주거 영역은 주거만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오히려 강해지는 거죠. 한 곳에 한 가지 색만 입히기. 색칠놀이의 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신도시가 들어설 때마다 아파트부터 짓고 보죠. 저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리를 하다가 마늘이 없어요. 그러면 첫째, 옆집에서 빌려오면 제일 좋겠죠. 둘째, 총총총 내려가서 자주 가는 채소 가게에서 마늘만 좀 사오면 될 일입니다. 근데 저는 마늘이 없으면 요리를 포기하죠. 그날은 그냥 라면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을 사러 마트를 가야 되거든요. 용도와 용도 사이를 뛰어넘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거지역에 사니까. 이동거리가 길어지니 자동차 없는 삶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반 시설을 정부에서 다 확보하기는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에 사실 사업 시행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을 하게 되면 주민 공동시설
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 다 시설이 입지하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도 입지하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사회 기반 시설을 닦는 하나의 방법으로 작용이 돼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고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공간들은 뭐 정부나 국가에서 그 공공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게 사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집 근처 공원을 단지 안의 공원이 대체하고 있죠. 하나 둘 늘기 시작하더니 아파트는 편의시설까지 찍어내고 있습니다. 벽이 에워싸고 있는 그들만의 아주 작은 도시처럼 돼버렸죠. 정말 매력적이면 그 커뮤니티 시설이랑 조경이 미어 터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정도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그런 걸 반증한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그 마케팅 요소로는 아주 매력적으로 활용이 되지만 그 이후에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을 그만큼 풍요롭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도시의 즐거움은 울타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구분할수록 도시는 삭막해지죠. 한 4년 정도 됐고요. 실질적으로는 일한 거는 한 4년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계속 도로 위에서 돌아다니는 상황으로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그 정도 일을 하는 게 저희의 보통 일상이죠. 안 가는 곳이 없는 도시의 배달원에게 단지화된 아파트는 갈 수 없는 도시의 길입니다. 고층일수록 단지가 클수록 그 성은 더 공고하죠. 아파트 내부의 지상 통행을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인정하지 않고 있죠. 아파트 소유의 땅을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개방된 곳은 지하 세계입니다. 바닥에 우레탄 시공들이 다 돼 있어요. 바닥에 맨질맨질하게 유리처럼 그렇게 우레탄 시공들을 다 해놓으셨는데 빙판 위를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각난 도시가 도시인들의 마음까지도 멀찍이 떨어뜨리나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배달이 성공한 이유는 우리 건물에서 이렇게 1층 내려가서 바로 뭐 한 1, 20m만 걸으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레스토랑이 있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엄청난 덩어리에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나가도 사람도 별로 없고 잘 조성된 조경이 있는데 오히려 무섭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주거 지역에서 맛있는 집이 있는 상업 지역까지 가려면 정의 단계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은 단념을 하고 쉽게 먹고 싶은 거죠.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 복합이 깨진 도시 사이사이를 누볐던 거죠. 도시에 갈 수 없는 땅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도시에 이렇게 큰 섬들이 뻥뻥뻥뻥 계속 생기고 있다. 전에는 공공 영역으로 열려있던 수많은 가로들이 그 영역성으로 인해서 탁 차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의 구조가 굉장히 많이 망가집니다. 원래 갈 수 있던 곳을 못 가게 된 거고 그런 도시의 공공 영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담장이 있기도 하지만 그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이상적인 도시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도시 건축가이자 동네 건축가 황두진 씨의 집은 그의 실험장이기도 합니다. 몸소 체험하고 있죠. 1971년인가에 완성된 걸로 나와요. 서류에. 오늘 2021년이니까 50년 됐습니다. 저보다는 조금 어린데 근데 아마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50년 된 주거로 지어진 건물 중에서는 아마 가장 관리나 보존 상태가 좋은 집 중에 하나일 거예요. 출근까지 걸리는 시간은 5분도 길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1층은 직장, 2층은 집. 일터와 삶이 가까운 직주 근접의 삶이죠. 제일 하단은 좀 투명하게 40%더라고. 그게 넘어가면 뭐 가격이 확 뛰고. 제가 훨씬 더 제 삶에 집중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들보다 하루에 2시간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2시간이 하루 2시간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종로에서만 19년째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집 바로 옆에서 생활할 수 있냐? 아, 제주껏 알아서 나가서 놀아요. 제가 뭐 여기 안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집은 하나지만 그의 도시는 훨씬 더 넓습니다. 도시는 길만 하나 건너면 사실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도시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일상 대소사는 이 동네를 벗어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은행은 걸어서 한 3분. 서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나 뭐 식료품 사고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뭐 한 대부분 10분 이내 거리에 다 있고. 또 과장해서 얘기하면 모든 공간이 일하는 공간이고 모든 공간이 노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된 도시일수록 걷고 싶죠. 오래 걸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 맛있는 냄새에 끌리기도 하고 뭔가가 눈에 들기도 하죠. 이런 동네 특징은 뭐냐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갈 때 선택의 여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마트를 간다. 이 갈림길에서 여기로 가냐 저기로 가냐 이걸 잘 조합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 마트에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오래된 도시들이 갖고 있는 큰 매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많이 줘야 돼요.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 잘 짜여진 격자형이거든요. 게다가 이 큰 블록이 하나의 용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3종, 2종, 1종으로 갈라져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 양파 구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양파를 껍지면 안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식당과 사무실, 거기에 작은 주택들이 뒤섞인 풍경은 여러 겹의 양파 모양입니다. 아보카도와는 다르죠. 여러분의 도시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주거에 최적화된 아파트와 공간이 섞여 있는 다세대 주택. 서울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살까요? 면적으로 따지면 아파트에 많이 살 것 같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땅에 가장 평균치인 대지 위에 가장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얹은 이것이 이제 중간건축입니다.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바로 중간건축이라고 볼 수 있죠. 중간건축이 갖고 있는 단점도 많죠. 예를 들면 골목이 있고 주차하기도 어렵고 약간의 방범의 문제도 있고 쓰레기도 문제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이 잠재적인 또 복원력이 있는 데거든요. 아파트 단지는 하나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반면에 중간건축이 있는 주택가들은 이게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부분 고쳐갈 수 있는 거죠. 천천히 고쳐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실험하고 새로운 건축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최적화된 지역이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선망하는 크고 높은 건물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나 중간 건축에는 활기와 복합이 살아 있습니다. 늘 북적북적대죠. 화려한 건물이나 넓은 주차장은 없습니다. 다른 중요한 게 있죠. 1층의 상점 혹은 상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교회 1층에 상가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뉴욕의 경우에는 모든 관공서의 1층도 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가라는 어떤 건축적 형태가 도시 구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가에 있는 이런 집들이 생동감 있는 거죠. 대로상에서 이면도로 들어가면 한 4층짜리 집들이 있고 위에는 주거가 있는데 1층들은 약간 상업시설들은 이런 풍경들이 그들한테 매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의 공원과는 다르죠. 다소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녹색은 더 줄었을지 모르지만 다양한 색깔이 보입니다. 연트럴파크의 예를 들면 그 공원이 사람을 걷게 한다기보다는 그 연변에 있는 상점들, 예쁜 레스토랑들, 예쁜 가게들이 거리를 걷게 하고 다시 찾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 중에 무지개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층층이 색깔이 다르죠. 무지개떡은 이제 백설기나 혹은 시루떡에 비하면 이렇게 다채로운 색깔의 조합이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층별로 기능이 다른 건물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도시 건물 어떨까요? 건물과 길이 만나는 저층부에는 카페나 음식점, 중간에는 사무실이나 병원,
그 위에는 주거시설을 담고 건물과 하늘이 만나는 곳에 마당을 짓습니다. 다양한 색을 가진 복합 건물이죠. 근데 모여 살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마치 모여 살기의 형태가 하나밖에 없다는 듯이 다 단지형 아파트로만 갔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다 상대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는 좀 다른 방식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그릇도 필요한 거 아니겠냐. 무지개떡을 닮은 건축은 전혀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파리, 런던, 바르셀로나. 유럽의 전통 도시들은 복합 건축의 전시장과 같죠. 바르셀로나에 가면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건축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이제 뭐 또 카사밀라라는 그 작품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카사밀라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상가 아파트예요. 그 저층부에 상가 있고요. 그 위에 무슨 40세대인가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의 도시 서울과도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는 아닙니다. 사례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낙원 상가, 그 위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칭해서는 낙원 빌딩이죠. 낙원 상가도 규모가 크지만 낙원 아파트도 상당한 규모예요. 그게 한 2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1969년) 세워진 이래 몇 번씩이나 허물어질 뻔했던 우여곡절의 낙원. 도로 위에 세워진 1세대 상가 아파트였죠. 외관만 봐선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생각지 못한 다양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재래시장에 전혀 다른 분위기의 악기 상점, 그 위로 극장과 공연장, 사무실까지 역동적이죠. 6층부터 15층은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집합주거입니다. 여기에서 사시는 경험이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직장,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다 시내에 직장이 있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 많다. 병원은 널렸다. 산보는 그냥 뭐 하면 종묘 이런 데 가요. 근데 정말 그분이 흥미롭게 얘기하신 거는, 아니 내가 사는 집 지하에 시장이 있는데 우리 집 냉장고가 왜 커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이 도시적인 삶이다. 상호 의존도가 되게 높은 삶. 문명인의 도시는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있어야만 하는 삶입니다. 무조건 높게 쌓아 올린다고 도시가 되는 건 아니죠. 지금은 아파트 이후의 삶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삶터와 일터가 함께 공존하고, 그리고 주거와 상업이라는 두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 건물의 기능이 복합되었을 때 사람들의 삶이 더 다양해지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프로그램 복합에서 출발할 수가 있거든요. 상가주택은 일단 사회적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상가 아파트는 이미 사라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갖게 된 교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들이 우리한테 자산이 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집 몇 채가 모든 도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하드웨어는 손대기조차 어렵죠. 그래서 가장 작지만 뚜렷한 도시 건물을 세워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양한 용도의 시설들이 같은 공간 안에 존재했을 때 이제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고, 다양한 사람들과 맞닿아서 대화를 나누거나 뭔가 이제 활동이 이루어질 때 굉장히 생각지 못했던 창의적인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즐겁기도 하고요. 서울살이 빡빡하신가요? 원래 도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시선이 교차되고 같이 뭐 눈이 마주치면 웃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연한 그런 경험들이 많은 도시가 재미있고 활력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